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의 여과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여과 현상이라는 건요, 이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주택의 질적인 변화에 있죠. 예, 거기에 따라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과의 유형을 보게 되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상향 여과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될 수는 없고요. 이게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환되는 거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하향 여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제목만. 근데 이 여과를 설명할 때는요, 가정이 필요한데 시장에는 고가주택하고요, 저가주택의 두 종류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고가주택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저가주택을 소비한다, 이런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 일정 수준 미만의 주택은 저가. 근데 요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런 가정이죠. 그러면 저가주택을 소비하는 계층의 입장에서는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살고 있는, 소득이 좀 더 높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내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고가하고 저가의 구분 기준은요, 금액 기준한 게 아니라 면적 기준인 거죠. 이게 13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3평 이상이면 고가, 미만이면 저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준해 가지고 뭐 6억대 이상 뭐 이렇게 기준하게 되면 주거 이동이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방앗간에 살던 사람이 6억대 주택으로 언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애들 이론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 기준에서 구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죠. 대전에 있을 때 기존 주거지가 있고요. 여기는 노후화된 주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은 지가 한 40에서 한 50년 됐어요. 근데 기존 주거지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8평에서 11평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기존 주택을 소비하기보다는, 기존 주택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큰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는 얘네보다 규모가 큰 주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노후된 주거지가 재개발돼요. 재개발이 돼서 좀 더 규모가 큰 주택들이 들어서요. 한 15평에서 한 20평형 정도.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 중에서 뭐가 높은 사람, 소득이 높아진 사람 있죠. 얘네가 이제 신축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했겠어요. 공가가. 그러면 이 주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가겠죠. 이걸 우리가 상향여가라고 그래요.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 집이 또 비어 있겠죠. 일부가. 그러면 요 주변에 가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5에서 한 7평 정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규모보다는 조금 넓은 규모의 주택을 필요로 할 텐데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사가고 비어있는 집으로 이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이 집도 역시 어떻게 돼요?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 외곽에 보면은 한 3, 4평짜리 방 한 칸에 살던 사람들도 돈이 조금 모이게 되면 방 2칸짜리로 가고 싶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쪽으로 또 이주하게 됐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3, 4평짜리가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역도 이게 한 40에서 50년 됐어요. 그럼 얘네가 또 재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되면 또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다시 또 뭐가 진행이 돼요. 상향여가라는 게 또 시작이 되겠죠. 그게 이렇게 주택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이 공급되고 난 다음에 상향여가하고 뭐하고
하향 여가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8평에서 11평짜리 아파트 공급을 했었죠. 잠실 시형에 가면. 그죠? 그럼 8평에서 11평짜리를 공급했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 벌면 나도 저기서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모 기준은 그래서 면적 기준에서 그죠? 예, 그 구분하는 거예요. 고가하고 저가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여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가라는 게 진행이 될 때 공가라는 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네요. 공가의 발생은 여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라든가 또는 이 산업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이제 도시로 모여들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래된 낙후된 주거지역은 이게 재개발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주할 수는 없겠죠. 뭐가 높은 사람만. 소득이 높은 사람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여기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거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보면은 대전에서는 이 도룡동이가 이쪽이 주택가격이 제일 비싸다면서요. 여기가. 뭐 이 산업단지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쪽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대전에서는 여기 가격이 시세가 제일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그러면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있죠.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 동네 안에서도 이 주거분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는 민영이고 여기는 임대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이 안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를 이제 설명을 했었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렇게 경계지역이 있고요.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 나눠서 우리가 설명했었잖아요. 이 경계라는 것은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담장이라든가 도로 있죠. 예, 이거를 이웃해서도 이 경계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급주택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예, 저급주택지역이 있으면 이게 분리가 되면 계속 이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고급주택은요. 만약에 가격이 한 6억짜리면 주택에 대한 개량 비용이 있죠. 이걸 한 5천을 투자하게 되면요. 개량 후의 가치가 한 7억 나오죠. 그럼 비용 대비 뭐가 커요? 가치 상승이 크죠. 이유는 여기는 정의 위협가가 존재하죠. 주거 환경이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지역으로 남는 거죠. 근데 저급주택 지역은 만약에 같은 6억짜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5천의 개량 비용을 투입하면은 개량 후의 가치가 적게 나타나죠. 비용 대비. 그러면 비용보다도 가치가 적게 나타난 거는 여기는 부의 효과가 존재하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내 집에만 비용을 들인다 그래서 가치 상승이 크질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무슨 지역으로? 저급주택 지역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저급주택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경계에 가깝게 붙어서 거주하려고 하겠죠. 여기 가깝게 붙어서 거주하게 되면 길 하나를 건너더라도 여기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될 것이고
대신에 이 경계에 가깝게 있는 이 고급 주택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할인돼서 거래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원래 고급 주택 지역은 소음도가 상당히 적어야 되는데 이게 소음도가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얻는 이런 효용을 못 얻죠.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집을 내놓고 이주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낮게 싸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수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걸 우리가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풀이되게 되면 결국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뭐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천의 또는 계승.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고급 주택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저급 주택지역으로 변화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것도 문제로 나온 거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여과? 하향 여과일 텐데 무슨 여과라고? 상향 여과라고 틀리게 준 거야. 그리고 침입하고 계승이 있죠. 이것도 여과가 발생할 때 주거분리 과정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문으로 다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76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상단에 가면 자, 저거주택 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가치의 상승분이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더라. 이것이 이제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주택 지역으로,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으로 남는 이유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가면 고급주택 지역은 정예비 효과가 작용을 하고 저급주택 지역은 부예비 효과가 작용한다. 그래서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이 있죠.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죠.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소득 문제죠. 뭐가 낮아서,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시장의 실패는 아니란 얘기죠.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방 한 칸짜리 3평 4평짜리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돼야 안 돼요. 거래되죠. 그래도 시장 가격이 있고 전세 월세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실패는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제 3평에서 4평짜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가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무슨 주택이다? 그게 불량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모든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를 높여주면 해결이 돼요? 네, 소득을 높여주면. 이게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죠. 도시 내 어떤 이 빈민촌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해 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또 다른 빈민가를 또 양산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을 높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기 나온 것처럼요,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론에 대한 거는 단기 장기해서 그래프 그려서 해봤던 건데, 실상은 요즘은 단기 장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안 하죠. 아까 인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종류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에 나와 있는 용어,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게 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래는 얘가 한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있죠. 얘가 또 한 2번 나온 거죠. 시험상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8년이고 얘는 20년. 20년인데 얘가 30년으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요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들은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각종 공사 있죠. 이 사람들이 사업 주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요 사람 외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명칭이 바뀐 게 그 이전에는 요게 중공공 임대주택이었다고요. 근데 명칭이 이제 뭐로 바뀐 거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가 몇 년 이상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을 갖다가 5% 이내로 제한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왜 규제를 강화시켰죠?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늘려주고. 근데 그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죠. 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저걸 하면은 연간 임대료를 5% 이상을 올리질 못하는 조건이니까 임차자들 입장에서도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출제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조세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원래 이제 조세라는 것은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근데 이런 이제 과세를 할 때 기능을 보게 되면 본원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파생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정책적 기능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영 등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는 게 재원을 조달하는 게 원래 본원적인 기능인데 그러기 위해서 과세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인 기능이 또 유발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소득 재분배 또는 자원 배분 이런 등에 대한 이제 부수적인 기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만약에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과세할 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부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과함으로써 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시장 기능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여기 신생아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 둬서 태어난 기념으로 100억을 상속받았고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결국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해서 여기서 일부러 떼어서 얘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세에 따른 먼저 이제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시장에 이제 가격이 1,000원일 때요. 균형량이 만약에 10이다 이렇게 가정할 때,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 있는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죠. 근데 부과 전에 보게 되면 이 생산자의 수입이 얼마냐면 10,000원이겠죠.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1,000원의 세금,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이제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겠죠. 그럼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이 조세가 부과된 것이 이 거래량에 영향을 줘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자, 가격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이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가 감소한다고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이 시험에 이제 나온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급자는 원래 1,000원 받고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얼마로 올랐어요? 1,050원 올랐을 때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조세 총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자기가 부과됐으니까. 그러면 1,050원에서 1,000원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950원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도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요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무슨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억하시겠나요? 요거? 여기 시험에 나온 거죠. 여기까지.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네, 그러면 이 경제적 손실은 발생해야 안 해요. 이걸 답으로 유도한 거잖아요. 이거를. 자, 어쨌든 정부가 조세 부과했으니까는 세수입은 증가했잖아요. 세수입이 증가했으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에? 발생한다고 이거.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조세 부과해서 원래 시장에서 거래됐던 양보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만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지금 적은 양이 교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탄력적일 때 커져요? 아니면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이거. 에? 어떨 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라고요. 요게 재작년에 나왔고 요걸 작년에 물어봤다고요. 경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출할 때도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이거.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에? 어떨 때 커져요? 탄력적일 때 커진다고요.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는 줄어드는 양의 크기가 적다고요. 탄력적일 때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커진다고요. 그 손실에 대한 거는 얘가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리게 준 거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안계까지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한 번은 부정령으로 주면 또 한 번은 긍정령으로 바꿔서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드린 거냐면 균형가격 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균형할 때 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에 어떤 이제 규제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적 총잉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제 변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자, 나중에 또 이제 요 정도만 일단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요거까지. 예, 근데 정리되는 것만 일단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가 균형량이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수요량하고 뭐가 일치해요?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인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총잉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뭐를 초래하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회적 후생 손실에 대한 표현도 가끔씩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거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가격을 우리가 아까 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해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자,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부과된 조세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조세의 귀착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했을 때,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봤어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하거나 이제 공급자에게 이렇게 부과했을 때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면은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어?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해서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여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얘기한 거죠.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탄소 비대 이렇게 해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예전에는 지문을 이렇게 줬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이거죠.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여기 보면 수요가 뭐라고 해놨어요? 공급은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근데 재작년에는 이렇게 출제한 거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일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부담 아니고 공급자. 이게 문맥상의 논리라고, 문맥.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하게 구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결론은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든 요렇게 나오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가 됐을 때는 탄소비대 쓰면 되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 탄소비대 논리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거를 시험장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거는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놓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쌍방귀착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귀착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매수자 있죠. 누가 부담해요? 이거.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있죠. 예, 조세 부과하면은 누가 다 부담해요? 이거는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거 답으로 준 거죠. 그 앞에다가 요렇게만 써준 거예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0이라는 게 뭐예요? 0.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예?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왜 0이라고 그러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수치로 0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주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어떻게 돼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호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때는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한다.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죠?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해야 돼요? 수요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호까지만 조금 해주시면 이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세 전가 기척은 탄소 비례 논리하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문장 나오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죠. 지금 공급이 수직선이죠. 기울기가. 수직선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네,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가 됐어요. 이 사람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자 이제 100원 세금 부과했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가격이. 자, 상승한다 빼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빼고 어떻게 돼요? 아, 불변이라고요. 불변. 그래서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자가. 자,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에게 지금 100원 세금이 부과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중에 일부러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죠.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려야겠죠.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 거래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못 줄어들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변화가 없죠. 가격에 변화 없으니까 수요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1,000원 받고 팔아서 공급자가 100원 세금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수요자에게 1원도 전가가 안 되잖아요. 뭐가 조절이 안 되니까. 거래량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완전 비탄력이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있죠. 토지 단일세라는 논리가 그거예요. 다른 조세는 다 철폐하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나왔는데 토지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럼 틀리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답으로.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거래량이 안 줄어드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뭐였냐 경제적 순손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쟤는 지금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양도세 동결 효과라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건 뭐예요? 거기 79페이지 있죠. 79페이지. 자, 79페이지 가면 거기 두 번째 양도소득세 부과의 동결 효과라고 나와 있죠. 79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기 위해서 주택의 매각을 뒤로 늦추겠죠. 지금 팔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효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는요. 완전히 반대로 양도세 동결 효과란 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매각을 서두르는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정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 효과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했을 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이게 보유가치세예요. 그 보유세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조세 정책의 방향은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양도세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정도는 용어로서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론에 없어도 난 문제로 또 드릴 테니까. 그죠? 지난주에는 이 자료를 주로 경제를 자료 드렸고 오늘은 또 투자론 이쪽으로 또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 때 모의고사 스타일로 드릴 때가 있고요. 특정한 파트만 또 집어넣어서 드릴 때가 있으니까 갖고 또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 지난주에 오후에 그 기출하신 분들은 오늘 답 다 보내드렸죠. 예, 그 답을 가지고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답이 맞나 안 맞나 내가 풀어봤을 때 그래서 틀렸으면 틀린 거를 알고 아시면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 관한 지문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가지고 다니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죠? 많이 물어보실수록 좋아요. 그렇죠? 언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10월 27일 날? 시험 당일 날 있죠? 시험 당일 날 이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학원으로 제가 메일로 다 보내놔요. 없으면 안 보내요. 이신청할 게 없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도 한 일주일 쉬는 거죠. 10월 달에 끝나면 1차는 11월 초에 개강이에요. 11월 초에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간에 이거 조금씩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거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헨리 조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단일세 논리는요. 이게 보유가치세 얘기하는데 헨리 조지는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요.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자. 그리고 무슨 세 하나만 부과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세만.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익만 가지고도 재정은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요. 조세는 이 토지 자체가 자연물이고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얘는 조세 전가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고요. 얘는 사회적 후생 손실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자원 배분에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에만 조세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를 이제 토지세를 부과할 때요. 어디에만 부과한다는 얘기냐면 지대 수입에다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지대 수입에. 지대 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료겠죠. 왜 그걸 방치하게 되면요.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나 뭐를 해서 음식점을 하든 뭐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다 임대료로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업종들이 문을 닫는 업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를 이기지 못해서. 임대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일종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대 수입을 얻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인 어디에만 과세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에만 과세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의 동결 효과. 네, 그런 것들은 용어로 이제 인용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할 때요. 요거만 이제 문제로 또 드려요. 제가. 자, 다음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또 드려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한번 풀어보시고 자꾸 적응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사이 이론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그래도 정리는 해 두셔야지. 그렇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실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8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론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동산 투자론은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딱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 이론에서 주로 내는 건요.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하고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죠. 여기서. 근데 요 위험에 대해서도요. 이론하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요 수익 측면에서도 이론하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투자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요 투자 분석이 뭐를 기초로 이루어지냐면 얘를 기초로 이루어지죠. 현금 흐름을. 근데 요 현금 흐름도요. 이론을 물어볼 수 있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법을 보게 되면요. 이 기법이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이론을 물어볼 수 있고요.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얘네도 이론을 물어볼 수 있고 계산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근래 패턴은 얘는 주로 이론이, 얘는 이론하고 계산을 같이 물어볼 수 있고요. 얘는 이론 물어볼 수 있고 계산 물어볼 수 있고 얘는 이론만, 얘는 이론하고 계산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보게 되면요. 요거 이론으로 이제 출제를 이제 구성하고요. 이 현금 흐름은 이론으로도 냈고요. 여기 계산에 대한 거는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가격 구할 때 이걸 활용을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얘 이론만 나왔고 이론하고 계산이 다 나왔어요. 나올 때. 여기 현금 흐름 이론 있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작년 시험 문제가 얘가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이걸 준 거죠. 그죠? 자, 여기 순영업소득 있죠. 얘는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공제해서 영업경비 공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작년에 틀리게 준 거는 유효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더해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수익 방식에 가서 뭐 줬냐면 수익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수익 가격을 구하면요. 이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구하는 방법은 얘를 주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 배 준 환원율은 얘를 5%를 줬다고요. 그리고 옆에 기대이율 그래서 4% 준 거예요. 그 기대이율은 유인지문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줬겠어요. 가능총소득부터.
이렇게 준 거죠. 가능 총소득 주고 여기서 뭐 빼고 공실 빼고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면 영업경비 빼면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걸 갖다 5%를 할인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매번 시험장 가면 이거 적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촬영하니까 이 적는데 시험장에 가면 일찍 가가지고 이 책상이 있으면 여기는 빼고 이런 데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만 적어만 놔도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들어가면은 딱 적어놨다가 시험지 받으면 시험지에다 바로 옮겨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감독관이 뭐 하냐 그러면은 잊어먹을까봐 옮겨 놓는다고 그래서 적어놓으면은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썼으니까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이론도 낼 수 있고 뭐도 낼 수 있어요. 계산도. 할인기법에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요. 요즘은 계산 문제가 안 들어와요. 수년가구 수익성 뉴스 계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신에 얘는 물어본다고요. 어림셈법에 가면은 승수법, 수익률법 이런 것도 있죠. 그들 물어본다고요. 그죠?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만 용어 정리만 하셔도 점수는 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또 투자가 싫으시죠? 그죠? 그렇죠. 아, 거기 보시면 81페이지에 투자하고 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투자하고 투기 박스에. 예, 그건 안 나와요. 투자하고 투기 비교하는 건. 예,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투자론 앞에 좀 해보시죠. 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